저를 오늘 갑니다. 며느리로는 못 살겠어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한복순으로요. 여보, 어머님 팔순상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내일 모레 오후 6시라는 거 알고 있지? 네, 지금 자축 마지막 간 맞추고 있어요. 새벽까지 마저 손볼 거예요. 어머니 체면이 우리 집 체면인 거 알지? 실수 한 번이면 내 회사 인맥까지 흔들린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서울 반포의 50평 아파트 주방. 새벽 2시에 가스불 앞에 선 저의 그림자가 하얀 타일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편 백종팔 씨는 주방 문틀에 한쪽 어깨를 기댄 채 넥타이도 풀지 않은 모습으로 저의 뒷모습을 한번 훑어보시고는 예의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복도 끝에 안방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이 주방의 공기를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자축 냄비의 뚜껑을 반쯤 열어둔 채로 나무 주걱의 손잡이를 지그시 쥐었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질 때마다 이 주방의 공기가 제 폐 안으로 조금씩 더 얇게 들어왔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눕지 못한 것이 냉장고 4칸이 모자랄 만큼 장을 봐 온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러비아니와 신선로의 준비 목록이 낡은 달력 뒷면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정자 여사의 팔순 잔치상, 25명분의 전통 궁중 요리 코스, 전체부터 후식까지 어머님께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언급하시던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메뉴를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주 제 주방에 내려진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구절판, 신선로와 잣죽, 그리고 마지막 후식으로 올라갈 대추를 얹은 약식까지.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정식집의 메뉴판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 안에 열어둔 채로 한 메뉴 한 메뉴를 제 손끝으로 복원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방의 공기 속에서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제 이름 3글자로 불려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순, 이 3글자는 이 집의 식탁 위에서도, 현관 앞에 손님맞이 자리에서도, 명절의 제사상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제 앞에 놓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였던 이름은 언제나 다른 글자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사람, 엄마, 사모님. 그중 어느 것도 저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냄비의 불을 약불로 낮춘 뒤 주방 찬장 맨 위 칸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찬장의 맨 위 칸에는 결혼 첫 해부터 줄곧 자리를 지켜온 낡은 된장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항아리 뒤편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작은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의 표지에 손끝을 떼보았습니다. 표지는 오랜 시간 탓에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었고 맨 앞장의 숫자는 오래전 동생 영숙이 제 이름 앞으로 조용히 넣어준 뒤로 이자만이 천천히 더해져 왔습니다. 제가 이 통장을 이 항아리 뒤편에 둔 날의 마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이 집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답이 나오는 그날을 위해 저는 이 작은 종이 한 권을 제 손이 닿는 가장 깊숙한 자리에 보관해 두기로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찬장 위로 뻗은 제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오랫동안 눌러온 뚜껑 아래에서 이제 막 제 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는 예감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된장 항아리 뒤편에 조심스럽게 넣고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냄비 쪽으로 돌아서던 제 눈에 주방 창밖의 새벽 공기가 보였습니다. 반포의 고요한 새벽 2시, 25해 동안 이 창밖의 새벽을 저만큼 자주 마주한 사람은 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 내 손맛 미리 봐야겠다. 팔순 잔치상 올라갈 건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갈 수야 있겠니? 어머님, 아직 간이 덜 들어갔어요. 1시간만 더 두었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려. 이걸 손님상에 올릴 뻔했어? 팔순 잔치 이틀 전 오전 11시. 어머님 남정자 여사께서 제 주방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새벽 3시부터 손질해 온 도미 한 마리의 마지막 비늘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얇은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방 바깥에 그 어머님께서는 이웃 부인들 사이에서 품격 있으시기로 소문난 분이셨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단 한 번도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방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전혀 다른 결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도미찜 접시 앞으로 바로 다가오시더니 저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신 채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첫 숟가락이 도미찜의 살결을 뜨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손끝은 싱크대 모서리를 말없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25년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어머님의 첫 숟가락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몇 초 사이에 제 위장이 어떻게 움츠러드는지를 몸의 기억으로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숟가락의 살결이 어머님의 입술에 닿자마자 어머님의 눈썹이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늘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접시를 들어 올리셨고 그 접시는 주방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7시간을 공들인 도미 한 마리가 수채구멍 위를 느리게 떠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어머님께서는 주방의 경계선 바깥으로 조용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 안의 뚜껑을 눌러온 힘이 오늘 이 주방의 수채구멍 위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틈 하나를 내며 밀려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수채구멍 위에 도미살을 맨손으로 건져 한쪽의 비닐봉지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이 생선이 제게 쏟게 해준 이 새벽 7시간을 저는 그 봉지 안에 함께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2층의 아들 준혁과 딸 지아가 각자의 방문을 닫은 뒤 저는 주방의 전등만을 켠 채로 찬장 앞에 섰습니다. 된장 항아리 뒤편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숫자를 오랜만에 눈으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2,800만 원. 이 숫자는 5년 전 동생 영숙이 충주 과수원의 태풍 피해 관련 손해보험 합의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언니의 이름 앞으로 조용히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건네주던 그 여름 오후 저에게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언니, 이 돈은 언니가 언젠가 문 하나를 열어야 할 때 쓰라고 넣어둔 거야.
그 말의 뜻을 저는 그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안의 숫자는 5년 동안 이자만 조금씩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한 줄이 오늘 밤 이 주방의 불빛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의 첫 장을 덮으며 창문 너머의 반포의 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단지의 나무 그림자 위에 가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이 시각까지 깨어있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방의 공기는 이 도시의 어떤 밤보다도 고요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항아리 뒤편에 다시 넣기 전에 그 표지를 한 번 더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낡은 종이의 가장자리가 제 손바닥의 주름 하나하나에 닿았습니다. 제 손의 주름이 이 종이의 주름보다 더 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찬장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뚜껑을 계속 눌러온 냄비는 언젠가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이 집안에서 제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오늘 밤에 제 손끝의 떨림 안에서 선명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새벽부터 의식을 못 차리세요. 지금 바로 내려오지 않으면 언니 뵙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보, 제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2시간이면 돼요. 병원에만 다녀올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잖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빠지면 어머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팔순 잔치 당일 오전 9시. 제 휴대전화의 진동이 주방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동생 영숙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끝으로 손끝에 물기를 닦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영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결이 달랐습니다. 평소 충주 과수원의 수학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밝고 단단한 결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한 번 떨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 데까지 걸린 그 짧은 공백 안에 저는 이미 수화기를 쥔 손에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전해준 소식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의식을 놓치셨다는 소식. 제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몇 초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동생은 제 침묵의 질을 이해한다는 듯이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보태었습니다. 언니, 어떤 선택을 하든 언니의 선택이 맞는 거야. 그러나 그 선택은 언니가 지금 해야 해. 저는 네 라는 짧은 답만을 돌려드린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로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남편 백종팔 씨는 거실 소파 위에서 조간신문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소식을 꺼냈을 때 남편의 신문이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3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길은 제가 아닌 오늘 오후 6시에 손님 맞이 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부탁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계시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눈을 못 뜨고 계신다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2시간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신문의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이 거실의 공기를 한 번 더 얇게 갈랐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러진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거실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 준혁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제 얼굴과 아버지의 신문을 한 번씩 번갈아 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되어 준다면 오늘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제 눈빛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저와 눈을 맞춘 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만 참아요. 할머니 삐지시면 제 유학 비용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이모도 계시잖아요. 23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의 안쪽으로 어린 시절 충청도 마당의 햇살이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과나무 아래서 저를 올려다보시며 하시던 그 한마디. 복순아, 너는 이 아버지의 보물이다. 그 목소리가 오늘 이 거실의 공기 안에 조용히 겹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감은 눈 뒤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밖으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제 시선은 아들 준혁의 얼굴이 아닌 거실 창문 너머의 반포의 가을 하늘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딸 지아는 방 안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이 거실의 공기 안에서 단 몇 분 만에 또렷한 문장으로 제 앞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한번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앞치마의 매듭을 한번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 매듭의 탄력이 더 이상 제 손끝에 힘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매듭을 오늘 풀면 저는 이 매듭을 2번 다시 이 집의 허리에서 묶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고리 잡을 생각 마라. 아버지께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 문고리는 오늘부로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침 9시 30분.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전부 끄고 조리대 위에 펼쳐두었던 25명분의 재료들을 한 곳으로 단정하게 모아두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께서 오늘 오후 이 주방에 들어오실 때 이 재료들이 제가 이 집에 남겨드리는 마지막 작업이었음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까지 정성껏 정리를 마쳤습니다. 너비아니에 손질된 소고기는 한쪽 접시에, 도라지와 더덕은 그 옆에, 잣죽의 잣은 물에 담가둔 상태 그대로. 이 재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내려가는 동안 제 호흡은 오히려 25년 중 가장 고요한 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허리 뒤에서 풀린 그 매듭이 제 손 안으로 떨어지는 짧은 순간 안에 지난 25년 이 집의 모든 아침과 모든 저녁이 압축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주방 식탁 위에 반듯하게 개어 올려두었습니다. 이 앞치마는 결혼 첫해 어머님께서 제 품에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라면 이 앞치마 하나쯤은 평생 두르고 사는 것이라던 그날의 어머님 목소리가 오늘 이 아침의 공기 안에서 비로소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옆에 작은 신발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신발장의 맨 아래 칸에는 제가 결혼 전에 친정에서 들고 온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25년 동안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 없이 먼지만 쌓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한번 털어낸 뒤 주방으로 돌아가 찬장 맨 위 칸의 된장 항아리 뒤편에서 통장 한 권을 꺼내어 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주민등록증 한 장, 낡은 지갑 하나, 그리고 이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의 이 집에서 제가 저의 것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고리 잡을 생각 마라.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은 신문을 다시 들어 올리지 못한 채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 위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지난 25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의 무엇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현관을 정말로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하고 계신 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그대로 바라본 채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 문고리는 오늘부로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 위에는 지난 25년간 이 집에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결이 처음으로 얇게 얹혀 있었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의 중심에는 오늘 이 아침에 저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한 무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제 손끝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 현관의 도어록 6자리를 누르던 저의 손끝이 떨리지 않은 것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의 가을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3글자를 속으로 발음해 보았습니다. 한복순, 한복순, 한복순. 3번 발음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현관을 나서는 제 어깨 위로 반포의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단지 입구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충주행 고속버스를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그 뒤 충주병원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다시 1시간 반. 총 3시간의 길 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 저는 25년이 걸린 오늘 이 아침의 현관을 마침내 통과해 나왔습니다. 복순아,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남의 집 며느리 말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손잡고 있어요. 언니, 아버지께서 이것 하나만은 꼭 언니 손에 직접 넘기라고 하셨어요. 충주병원 3층 일반 병실. 오후 2시 40분.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햇살의 끝이 아버지의 창백한 이마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지난 설에 배웠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빠지셨고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지셨으며 호흡이 아주 얕은 간격으로만 들이켜지고 내쉬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생 영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의식은 잠깐씩 돌아오세요.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손 잡아드리세요. 저는 영숙이 비켜준 의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옆에 제 의자를 놓고 그 거친 손 위에 제 2손을 포개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제가 기억하는 그 손보다 훨씬 더 야위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의 체온만은 제가 어린 시절 충청도 마당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그 여름 오후의 온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주 천천히 뜨이셨습니다. 그 눈동자가 천장 쪽을 한번 방황하시다가 제 얼굴 쪽으로 서서히 초점을 맞추어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움직이셨을 때 제 이름 한 글자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복. 그 다음 한 글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순.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름 3글자를 한 번에 다 부르지 못하시고
수만 번의 한 글자씩 나누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복순아. 이 세 글자가 오늘 이 병실의 공기를 가로질러 제 귀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25년의 모든 시간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저 복순이 지금 아버지 손잡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얹히셨습니다. 그 미소 위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짧게 건너왔습니다. 복순아,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남의 집 며느리 말고 내 이름으로. 저는 아버지의 손등 위로 제 이마를 가만히 내려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서 나는 오래된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제 콧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어린 시절 매일 아침 깨어나던 충청도 집마당의 냄새였고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평생 빠지지 않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가 오늘 이 병실 안에서 저의 지난 25년을 단 한 번에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등 위에서 눈을 감고 속으로만 한마디를 답해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제 이름 세 글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습니다. 영숙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안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께서 이것 하나만은 꼭 언니 손에 직접 넘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접혀 있는 내용물은 한 장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외곽마을의 대지 150평. 토지의 소유자란에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여러 해 전 이미 저의 이름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제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보태주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께서는 언니가 언젠가 이 집 문을 열고 내려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 그날 언니가 서 있을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 땅은 그날을 위해 아버지께서 15년을 묻어두신 자리야.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이미 감기셨고 입가의 희미한 미소는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의 햇살이 아버지의 이마 위에서 천천히 엷어져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차가워지기 전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오늘 이 전화 한 통을 드리기까지 꼬박 25년을 기다렸다. 네, 여사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지금 듣고 있어요. 내 남편 회사 일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고 있다더라. 정자도 그 소식을 어제 저녁에 들었단다. 아버지의 3일장을 마친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충주의 친정집 마루 끝에 앉아 마당에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이파리들이 가을바람에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그 아래 고인 햇살이 제 발등 위로 얇게 번졌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등기부등본 한 장이 여전히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종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는 것이 오늘 오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정여사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정여사님은 시어머니 남정자 여사의 평생지기이자 어머님께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자주 약주 한 잔을 기울이셨던 가장 오래된 벗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 세 글자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 여사님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그 결이 아주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 여사님께서는 한동안 숨 고르는 소리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숨의 간격 안에서 저는 그분이 오늘 이 전화를 거시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망설이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 여사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복순아, 내가 오늘 이 전화 한 통을 드리기까지 꼬박 25년을 기다렸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루 끝에 걸친 제 두 발을 모은 채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정 여사님의 이야기는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오던 첫 해 겨울 말이다. 정자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일주일을 내리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놓아두던 그 잣죽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정자는 그걸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죽을 먹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정자였어. 그 뒤로 25년 동안 정자가 아플 때마다 너의 잣죽은 반드시 그 방문 앞에 놓여 있었지.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인 채로 충주의 마당 위로 내려오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목소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질 때마다 제 눈 뒤편에서 지난 25년의 아침들이 역순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잣죽 그릇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던 수많은 새벽. 저는 그 모든 새벽의 제 손끝을 지금 이 마루 끝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순아, 이제 그 잣죽은 그 집안에서 다시는 맛볼 수 없게 됐다. 그걸 정자 본인은 아직 모를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전화를 드리는 건 잣죽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다. 어제 저녁 정자가 나한테 조용히 털어놓은 이야기 하나를 너에게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거는 거란다. 내 남편 회사 일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고 있다더라. 정 여사님의 그 한마디가 수화기 너머에서 제 귀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무릎 위에 등기부등본 위로 제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회사 일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 여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어진 한마디가 그 흔들림의 결을 희미하게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거래처 어느 실장이라는 여자 이야기까지 정자가 입에 올리더라. 나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 너도 더는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할 일이야. 저는 정 여사님께 정중히 감사를 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제 손바닥은 등기부등본 위에서 한참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당의 사과나무 가지 끝에서 작은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 쪽으로 솟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빈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전화가 제게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 마루 끝에 햇살 안으로 불러앉혀 두신 뒤에야 이 전화가 비로소 저의 귀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당 끝에 사과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마루 안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니, 이 나무들 그냥 두면 오래 열매 못 봐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제대로 된 사과가 와요. 영수가, 내가 이 가위 한번 들어봐도 되겠니? 평생 남의 집 반찬만 다듬어 본 손인데 언니 손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 나무들이 언니 오기를 15년 기다렸는걸. 정 여사님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오전,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150평 대지로 동생 영숙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충주 외곽의 그 땅은 버스 정류장에서 15분쯤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언덕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벌써 붉은 기운을 머금기 시작한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밑의 흙길은 이른 아침의 서리 탓에 아직 촉촉한 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경계에 다다르자
영숙이 제 앞으로 한 걸음 먼저 섰습니다. 언니, 이 안쪽이에요.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저는 영숙의 뒤를 따라 낮은 나무 울타리를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묵은 사과나무 8그루가 제멋대로 웃자란 채로 가을 아침의 햇살을 받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의 풀들은 무릎 아래까지 자라 있었고 가지 끝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작은 사과들이 몇 알씩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허리에 차고 있던 전정 가위 하나를 풀어 제 손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해요. 나무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묵은 가지 안 쳐주면 새 열매 자리가 안 나와요. 저는 그 가위의 손잡이를 손바닥 안에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손잡이의 가죽은 아버지의 손때가 여러 해 동안 베어든 결로 부드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 가위 한 자루 안에 아버지의 지난 15년이 조용히 담겨 있다는 감각이 제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사과나무 한 그루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 하나를 고르는 데만 해도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가지를 자르고 어느 가지를 남겨야 할지 저의 지난 25년은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의 모든 결정은 어머님의 기준과 남편의 체면과 아이들의 학교 일정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지 앞에 선 저의 선택만큼은 저 혼자의 눈으로 내려져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영숙이 나무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한마디를 보태주었습니다. 언니, 눈치 볼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언니랑 저랑 이 나무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가위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가지를 자르는 순간 맑고 단단한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나무의 밑동까지 전해지는 그 진동이 제 손목을 타고 올라와 팔꿈치와 어깨, 그리고 제 가슴 한가운데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가지를 골랐습니다. 세 번째 가지를 골랐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저의 손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묵은 가지와 새 가지의 구분이 제 눈 안에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것은 잘라 주어야 했고 어느 것은 한 해 더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 구분이 저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결의 감각을 제 안으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잘린 가지가 발밑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 가지들을 한 번씩 내려다보며 그 아래 깔린 가을 흙의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세 번째 사과나무의 마지막 가지를 자르고 난 뒤 저는 가위를 잠시 내려두고 허리를 폈습니다. 이마 위로 얇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땀은 이 집 부엌의 열기 앞에서 25년 동안 흘려온 그 땀과 전혀 다른 결의 땀이었습니다. 이 땀은 누군가의 호통 앞에서 흘린 땀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결정이 만들어낸 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볼 위로 소리 없는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내지 않은 채로 다시 가위를 들어 네 번째 나무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 영숙이 저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는 언니의 오늘 이 가위질을 자신도 평생 기다려왔다는 결에 무엇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무의 첫 가지가 제 가위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요양원에 입소합니다.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밀려날 줄은 몰랐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저 유학 포기했어요.
편의점 일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충주 외곽의 사과나무들에게 가위질을 시작한 그 가을 아침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초겨울 저녁.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훗날 동생 영숙이 서울의 정여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제게 차분히 풀어주신 덕분에 그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 나름의 언어로 다시 구성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은 남편 백종팔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상무이사로 재직해 오신 중견 건설사에서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장기간에 걸친 하도급 대금 부당 처리건이 외부로 노출되었습니다. 언론의 사회면 한쪽에 그분의 회사 이름이 짧게 실렸고 그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바로 거래처의 그 실장이라는 여성분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안에 이사회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고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퇴사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짐은 시어머니 남정자 여사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네 부녀회에서 수십 년간 회장직을 맡으시며 이웃들 사이에서 누려오셨던 그 품격의 자리를 아드님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바로 그 주 안에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의 초대장도 더 이상 이 댁의 우편함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어머님께서 평생 자랑스럽게 드시던 진주 귀걸이와 실크 블라우즈도 이제는 꺼낼 자리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조용한 요양원 한 곳을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반포의 그 50평 아파트가 재산 분할과 채권 상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면서 어머님께서는 이 집 안에서 더 이상 당신의 자리를 지킬 명분이 없어지셨던 것입니다. 아드님이신 남편 백종팔 씨는 그 무렵 어머님의 짐을 옮겨드리러 요양원 쪽으로 동행하실 여유조차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요양원의 문턱을 넘어들인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님의 평생직이 정여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독일 유학 일정이 아버지의 퇴사와 아파트 처분 일정에 맞물려 사실상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제게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처음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저 유학 포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자를 휴대전화 보관함 안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무너짐은 가장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백종팔 씨는 회사를 나온 뒤로 재취업 자리를 여러 번 알아보셨지만 그분의 이름 석자에 이미 한 번의 사건이 붙어 있는 이상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반포의 그 50평 아파트는 결국 채권 상환을 위해 매각되었고 그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곧 자신의 체면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의 새로운 주소가 한 평 남짓의 반지하 월세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충주의 친정집 마루 끝에서 동생 영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표정의 결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제 안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하게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지난 25년 동안 저의 앞치마 끈 하나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마루 끝에 햇살 안에서 비로소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생 영숙이 이야기 끝에 한마디를 조용히 덧붙여 주었습니다. 언니, 정 여사님 말씀으로는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로 이따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답니다. 그런 순간 어머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상하게도 언니의 그 자축이라고 하시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루 끝에 제 발등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등 위로 초겨울의 마지막 햇살이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국 맛이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제가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최고예요. 25년 배웠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언니, 오늘 간판 올린 사진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아버지 산소에 가져다 두고 싶어요. 이듬해 가을 초입.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150평 대지 위에 작은 목조 건물 한 채가 올라갔습니다. 지붕에는 검의색의 기와가 단정하게 얹혀 있었고 정면의 벽면에는 동생 영숙이 직접 붓으로 써준 6글자의 간판이 목판 위에 새겨져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순 발효밥상. 이 6글자를 간판으로 올리는 데까지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꼬박 25해였습니다. 간판의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사과 한 알의 그림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붉어지는 그 품종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테이블 5개짜리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의 벽면 한쪽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담가두었던 된장 항아리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새로 수확한 사과로 담근 사과 식초 항아리 3개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방의 창문을 열면 멀리 아버지의 과수원 언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언덕 위로는 지난 봄 제가 직접 가위질을 해드린 사과나무 8그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단한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5시. 저는 주방의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반포의 새벽 2시 가스불 앞에 섰던 제가 지난해 이맘때의 저였다면 오늘 아침 이 주방의 가스불 앞에 서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새벽은 의무였고 오늘의 새벽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과수원 사과로 담근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 냄비 안에 넣으며 이 식당이 저의 이름석 자로 열리는 아침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개업 첫 주에는 마을의 어르신들 몇 분이 호기심으로 들러주셨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께서 제가 내어드린 된장국 한 숟가락을 드시고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돈으로 배우는 맛이 아니구먼. 저는 그 한마디에 가볍게 목례를 올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그날 저녁 마을 경로당에 돌아가 제 식당의 된장국 이야기를 한번 꺼내주신 것이 이 식당의 첫 입소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근 도시에서 일부러 차를 몰고 오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말 예약이 보름 단위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늦가을 오후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신 뒤 계산대 앞에서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국 맛이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는 계산기 앞에서 잠시 손을 멈춘 뒤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답을 드렸습니다. 25년 배웠습니다. 그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제 손끝의 기억이 오늘 이 식당의 된장국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손맛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 주방 안에서 비로소 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께서는 제 대답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계산을 마치신 뒤 식당 문을 나서기 직전에
한마디만을 더 남기셨습니다. 사장님의 그 25년 저도 오늘 이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함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렵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도 한 가지 장면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남정자 여사께서 요양원 식당에서 나온 하얀 죽 한 그릇을 숟가락으로 떠드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멈춤의 순간 어머님의 입가에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결의 표정 한 줄기가 가볍게 스쳤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떠올리신 죽은 요양원의 이 흰죽이 아니라 25년 전 반포의 아파트 방문 앞에 매일 아침 소리 없이 놓여있던 저의 잣죽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숟가락을 잠시 내려두신 뒤 창밖의 가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저 너무 늦게 왔죠. 지아야, 앉아라. 뜨거운 국 한 그릇부터 들고 이야기하자꾸나. 엄마, 저 처음 알았어요. 엄마의 이름이 한복순이었다는 거를요. 이듬해 늦가을 어느 오후 4시경 식당의 마지막 점심 손님 두 분이 막 계산을 마치고 나가신 직후였습니다. 유리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 안쪽에서 앞치마의 매듭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서는 실루엣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 지아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떠나던 날로부터 꼭 1년 2개월 만에 제 딸이 처음으로 이 충주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식당 문 앞에서 한 걸음을 더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사이에 제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전보다 짧아져 있었고 어깨에 둘러맨 가방 하나가 제 기억 속의 그 아이의 가방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가장 안쪽의 창가 자리로 딸을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가 오늘 점심 내내 약불 위에 올려두었던 된장국 한 그릇을 떠서 뜨거운 그대로 딸의 앞에 내어두었습니다. 지아는 그릇을 내려다보는 순간부터 어깨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지아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1년 2개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왜 오늘에야 여기까지 걸음을 한 것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국물이 식지 않도록 약불 위에 냄비를 한 번 더 가늠해 두는 것이 오늘 제가 딸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아는 된장국 한 그릇을 반쯤 비운 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너무 늦게 왔죠. 저는 딸의 어깨 위로 제 오른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국물 한 그릇이 식지 않은 채로 제 딸의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저희 모녀 사이에 쌓여있던 얼음 한 조각이 아주 작게 녹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앞치마를 풀어 식당 안쪽의 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아와 함께 식당 뒤편의 작은 언덕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150평 대지의 끝자락에는 지난 봄 제가 직접 가위질을 해드린 사과나무 8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의 가지 끝에는 올해 처음으로 붉고 단단하게 연근 사과 열매들이 가을 바람에 한 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덕 위에 서서 서쪽 하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과 진홍과 자줏빛이 서로 섞여가며 서서히 더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석양을 이렇게 똑바로 올려다본 것이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이 시간대에 반포의 주방 앞에 서 있었고 그 창밖의 석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기억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아가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엄마의 이름이 한복순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딸을 향해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손을 제 손 안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지아야, 이 이름 세 글자가 이 간판 위에 올라가기까지 엄마에게 25년이 걸렸단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날들이 있었어. 그런데 사과나무는 알고 있더구나. 제때 잘라내고 제때 기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온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언덕 끝에 사과나무 한 그루에 손을 뻗어 가장 낮은 가지에 맺힌 붉은 사과 한 알을 따내렸습니다. 그 사과를 손바닥 위에 올려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는 그 사과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석양이 그 사과 한 알 위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이름 세 글자를 한번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한복순, 54. 이 이름이 오늘 이 석양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절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